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이 끝났고요. 지금 시간 3시거든요. 사실 아직 답이 안 떴어요. 답이 안 떴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좀 조회수도 좀 하고 그러려고 가다반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리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찍고 나면 우리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해답 뜨기 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다 올렸을 때 1등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가다 올린 거 보면 요거 5번 처음에 3번 돼 있었는데 2번으로 수정했고요. 저희 조교가 자기 2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무시했거든요.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4번의 현금물표 제가 여기까지 다 풀고 아우 너무 고생했다 이런 생각에 요거 제가 5번으로 했더라고요. 당연히 1번이죠. 옳은 것이니까. 그 가다반 아마 지금 보신 분들은 수정이 됐을 거고요. 제 카페에 있는 것도 답이 수정됐을 겁니다. 일단 총평 드리면요. 여러분 어땠어요? 이번에 세법 진짜 어렵다면서요. 저희 이훈엽 선생님 지금 강사실에서 풀고 있는데 어렵다고 막 정말 지엽적인 거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1교시 때 이미 멘탈이 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2교시 회계인데 사실 작년도에 회계가 제일 어려웠지만 작년도는 계산, 사이즈 크고 시간 진짜 오래 걸리는 문제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는 크거나 복잡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차분하게 심호흡하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모르는 거 잘 이렇게 번호를 찍으셨으면 실망스러운 점수는 안 나오셨을 텐데 생각보다 생소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말 문제가 이번에 제가 볼 때 이번에 특이점 2가지 중에 첫 번째를 얘기하면 말 문제가 좀 생소한 문구가 많았어요. 네가 안 가르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생소한 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기준서를 저도 보고 기준서에서 문구를 한번 확인해보고 한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 말 문제 많이 맞추시려고 했는데 이번에 말 문제가 진짜 만만한 게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보시면 우리 난이도가 상문제 8개, 중문제 10개, 한문제 6문제에서 이렇게 종류별로 주주죽 나와 있어요. 뭐 지금 하나씩 풀어볼 거지만 근데 좀 신기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처음 보거나 신기한 문제 중에 몇 개는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말 문제로 변형돼서 나왔거나 아니면은 회계사 2차 시험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산 문제에 나온 게 있어갖고 제 생각에는 요즘 같은 추세라면 뭐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객관식 듣기 전에 심화반 같은 걸로 2차 문제를 좀 다뤄보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을까 나쁜 게 아니라 다뤄보고 가는 게 요즘에는 1차 합격하기 위해서 필수 코스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뭐 여기서 제가 저 이번 객관식 때 많이 맞췄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은 아니면 이번에 요거 보고 이제 내년에 시험 보셔야 될 분은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심화반이나 2차 공부를 2차 책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점점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문제 풀겠지만 이의제기할 문제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19번 판매형 리스트 같은 경우엔 무보증 잔존가치를 리스트 채권에 가산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기준서에 문구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 보시면 무보증 잔존가치를 리스트 채권에 가산해야지만 이자 수익 나와서 답이 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출발. 자 보시면 여러분 제가 1등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가 시험 본 학생이 문제 가지고 온 거 제가 그냥 바로 올릴게요. 자 보시면 1번 교환 문제죠. 솔직히 올해 시험 난이도로 본다면 교환 문제는 하가 맞고요. 그럼 궁금하실 테니까 답은 2번이에요. 당연히 답이 2번이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무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대. 그럼 세무 입장에서 내가 준거의 공정가치가 명백하니까 회계처리 몇 개를 끊죠? 2개.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니까 회계처리 몇 개를 끊죠? 1개. 그래서 빨리 풀어오면 실제 시험이었으면 이거 지금 장부금액 얼마입니까? 510만원에서 150만원 빼니까 510만원에서 150만원 빼니까 얼마 나와요? 장부금액 360만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 얼마예요? 380만원이죠? 현금 주고 가는 거는 별도로 회계 처리할 거고 내가 현금을 세무는 한국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했다고 나와있으니까 현금 받으면서 기장치 취득원가에서 뺄 거라 처분손익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세무의 입장에서 처분이익은 20만원.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340만원짜리가 없어지고요. 돈도 얼마 줬어요? 한국 입장에서 40만원 줬죠? 그럼 돈도 40만원 나가요. 그리고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받은 거의 공정가치로 380만원 이렇게 하니까 대차가 맞아서 처분손익이 나올 수 없겠죠. 1번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기분 좋게 풀었을 거예요. 봤고요. 2번을 보시면 2번을 틀렸다. 그럼 안 되는데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꼼꼼히. 꼼꼼히. 일단 우리 배운 대로 해보시면 지금 창고상 재고가 5만 원 있어요. 그럼 요거 기준으로 아시죠?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내 재고가 맞는지 아니를 따져봐야 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 매입했대요. 오고 있대요. 창고에 없지만 내 재고죠? 그럼 요거 4만 원 더해줘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요 정도 찌끄려서 푸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이걸로 재고예산 조정을 설명하고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 요 정도 풀었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그리고 답이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해서 운송 중이래요. 내가 판매했잖아요. 창고에 없지만 도착하기 전까지 여전히 누구 거? 내 거. 그럼 이것도 2만 원 더해줘야 되고요. 수탁자에게 적송했는데 40%가 판매됐대요. 그럼 60%만 중요하죠? 60%는 창고에 없지만 여전히 내 재고. 그래서 2만 원에서 뭐 해주셔야 돼? 60%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성품 보시면 20%는 매입 이사를 통보받았대. 그럼 매입 이사 통보 안 받은 것만 고려하면 되니까 역시 창고에 없고 내 거죠? 그럼 여기 뭐 하면 돼요? 3만 원에 20%는 매입 이사를 통보했으니까 20% 빼고 몇 프로 해주시면 됩니까? 80%를 다시 가산해 줘야겠죠. 재매입 약정인데 늘 얘기했지만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재구매, 재매입 약정은 금융약정, 돈 빌린 거래, 돈 빌려준 거래, 돈 빌린 거래로 보면 되니까 창고에 없어도 이건 물건 판 게 아니라 물건 담보로 돈 빌린 거니까 내 거. 그럼 뭐 더해 주셔야 돼요? 원가를 더해 주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진짜 BS에 들어갈 내 재고는 15만 6천 원 됩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나와 있고요. 3번. 정말 오랜만에 회전율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 그냥 차분하게 일단 티계정 그려보면 되는데 재고자산 티계정 그려보면 얼마 있어요? 7,050원 있고요. 아, 여러분 궁금하니까 답부터 가르쳐 드릴까요?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보시면 매입액은 얼마예요? 3만원. 근데 매출원가를 알아야 기말재고를 구하고 매출원가랑 기말재고를 알아야 회전율을 구할 거 아닙니까? 대신 뭐가 있어요? 매출채권의 티계정을 보면 기초 매출채권이 얼마? 1,000원. 외상 매출 얼마인지 모르고 매출채권 회수액이 33,000원. 기말 매출채권이 얼마예요? 2,000원. 이렇게 하면 올해 외상 매출액이 얼마 나오죠? 34,000원 나와요. 근데 요거 외상 매출액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현금 매출액도 있죠? 그럼 외상 매출액이랑 현금 매출 11,000원 더하니까 올해 매출액은 45,000원인데 이걸 매출 원가로 바꿔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가 얼마 나옵니까? 매출 원가는 31,500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차를 맞추면 기말 재고도 나올 건데 기말 재고 얼마? 5,55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회전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기초 재고 더하기 기말 재고에 평균을 낸 평균 재고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사실 이 4번은 저도 기준서 문구를 좀 다시 확인해 봤어요. 4번 아마 없을 건데 4번 사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이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조건 3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주주의 승인도 얻어야 되고 적정 가격으로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딱 요렇게만 보면 이게 틀린 것 같아. 근데 기준서 문구를 보면 요 문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이 쭉 나와요. 이 문구 자체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기한 게 우리 옛날에 기출문제를 보면 요럴 경우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렇게 기준서 문구를 좀 바꿔서 낸 경우에는 나머지 3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답이라고 했지만 기준서에 요 순서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거만 이거 윤도이 얘기했었어요.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틀린다고요. 왜냐면 좀만 읽어보면 밑에 더 확실한 답이 있어요. 밑에 더 확실한다. 뭐 있어요? 매각 예정비 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의 원가를 뺀 순공정가치와 장부 금액 중 작은 금액이잖아요. 손상을 인식해야 되는데 답은 4번. 나머지는 할 거 없고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말 사실 3번도 하루 하고 싶었는데 또 여러분 그럼 화낼까봐 중으로 한 거고 사실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으셔야 돼. 1번부터 4번까지는 봤고요. 5번 개인적으로 창피합니다. 5번 이거 제가 처음에 답 올릴 때 3번으로 했잖아요.
연수합계법이니까 잔존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1등으로 풀고 싶은 마음에 좀 급하게 풀려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당연히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네. 2번이고요. 뭐 문제 보시면 4월 1일 날 취득한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연수합계법 쓴다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옛날에 과거에 우리 이거 뭘로 나왔는지 아세요? 과거에 X2년으로 나왔다고요. 과거에 X2년으로 나왔으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사실 X1년만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엔 하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럼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까봐 상이라고 얘기를 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 문제고요. 요거 그냥 보시면 예상되는 원가가 40만 원이고 적절한 할인율이 8%니까 취득 시점인 4월 1일 날 복구충당부채 얼마 나와요? 취득 시점에 복구충당부채 29만 4천 원 나옵니다. 그리고 쭉 얼마 더해줘야 돼? 취득원가 390만 원 추가로 더해줘야 되니까 해당되는 유형자산이 419만 4천 원 되고요. 요게 나머지 기간 동안 쭉 가겠죠? 근데 잔존가치가 30만 원 있어요. 문제에서는 X1년도에 비용의 합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랑 복구충당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9만 4천 원 곱하기 8%에 4월 1일부터 취득했으니까 9개월만 비용 처리가 돼야겠죠? 감가상각비 어떻게 돼요? 4194000에서 잔존가치 30만 원 빼고요. 내용일수 10년이니까 연수합계법이면 10분의 4 하면 되는데 얘도 4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뭐 해주셔야 돼요? 12분의 9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이요. 사실 5번까지도 다 맞추셔야 돼. 여기까지 받고 6번이에요. 6번. 사실 문제 5번이랑 6번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 오피셜이 그렇다는 거지 뭐 중이 아닐 수도 있죠. 중이 아니죠. 자 보시면 우리 6번까지도 뭐 맞추셔야 돼요. 6번 보시면 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올해 회계사 시험도 감정평가사 시험도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는 그냥 무난하게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 재평가목으로 바뀌는 게 나왔고 이거는 과거에도 출제됐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5월 1일 날 투자부동산 100만 원에 취득했고요. 그냥 가니까 X1년 말에 98만 원 돼서 평가손실 나올 건데 문제에선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할 게 없고요. 98만 원으로 가는데 X2년도에 재분류되면서 105만 원 됐죠? 그럼 이만큼 뭐 나와요? 투자부동산 없어지면서 유형자산으로 바뀌었으니까 없어지는 자산을 마지막으로 평가하니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기재하겠죠. 그래서 평가이익 얼마 나옵니까? 7만 원. 당기손익에 반영되고요. 이제 뭐 해줘야 돼? 5월 1일 날 재분류 됐는데 잔존 내용일수가 20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감가상각은 해야겠죠? 그럼 얼마 구하면 돼요? 105만 원이고 내용일수 20년이야. 근데 5월 1일 날 재분류를 했으니까 12분의 8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3만 5천 원 나와요. 그럼 여기 장부금액이 101만 5천 원 나오는데 채평가 모형이라면서요. 그럼 기말에 공정가치가 99만 원이니까 이만큼 뭐가 발생해요?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재평가 손실 얼마? 2만 5천 원. 문제에서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으니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평가이익, 감가상각비, 재평가 손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만원 증가. 5번.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도 하 나와 있고 문제 보시면 7번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객관식 교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3번이요. 3번 이거 우리 기준서 문구가 있는데 3번 보시면 당해 자산에 대해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 복구와 관련된 현금 흐름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었대.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함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읽어봐도 좀 생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 예전에도 한번 기출이 됐었고 문구가 있으니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입장에서 요 정도면 말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으로 놨습니다. 자, 7번까지 봤고요.
8번. 8번은 계산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 그 난이도는 중으로 났어요. 뭐 아직까지는 상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 다 자산의 인신 요건을 충족했대. 그럼 얘도 개발비? 얘도 개발비예요? 그럼 문제 보시면 X 2년 5월 1일이죠? 4월 30일까지니까 5월 1일 날 개발비로 1200만 원 있고요. 요거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개발비의 내용에서 몇 년이래요? 10년이고 잔존가치 빵이고 정액법인데 여기 굳이 감가상각비 써보면 말로 할게요. 1200만 원 나누기 10년 곱하기 5월 1일부터니까 12분의 8개월에서 상각비는 80만 원 나와서 X 2년 말의 장부금액은 1120만 원 돼. 하지만 X 2년 말의 회수가능액이 1150만 원이기 때문에 손상의 이슈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연도에는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그냥 1200만 원 나누기 10년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감가상각비 120만 원 나와서 1000만 원 될 겁니다. 근데 X 3년 말에 회수가능이 얼마예요? 820만 원이니까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 180만 원 나오고요. 뭐 이거 먼저 해볼까요? 손상이 안 됐으면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여전히 12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았더라면 장부금액 80만 원이야. 그 다음에 X 3년 말에 회수가능이 얼마? X 2년, 3년, 4년 말에 회수가능이 얼마예요? 890만 원이죠? 그럼 요거 봐야 되는데 요거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해? 손상 이후에 820만 원이고요. 이거 내용에서 몇 년짜리였어요? 10년짜리였죠. 그럼 몇 개월이야? 120개월인데 몇 개월 지났어요? 8개월, 12개월, 20개월 지났죠? 그리고 올해 X 2년, 3년, 4년도에 12개월 감가상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984000 나와요. 연수를 월수로 바꾸는 게 쉽겠죠. 그럼 장부금액 얼마 나옵니까? 이 계산하면 7216,000 나와. 그럼 회수가능액 여기 있으면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을 환입액의 한도로 봐야 되니까 계산하면 환입액 얼마 나옵니까? 1584000 나오게 되겠죠. 사실은 중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8번의 답은 몇 번? 8번의 답은 4번 되겠죠. 괜찮을까요? 4번 받고요. 9번 이 주식기준보상거래 말문제가 나와서 상으로 놓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봤을 때 힘드셨을 거예요. 문구들을 보면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문구들 몇 면이 회계사 2차 시험이랑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왔던 문구를 그냥 말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말로 바꿔놓은 거.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뭐냐면 시장성과 조건은 가득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계속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나머지 시장성과 조건 이외에는 가득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즉시 다 환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번 보시면 우리 선택형이죠. 선택형 경우에는 회사가 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회계 처리가 달라지잖아요. 객관식 때 계산 문제도 풀어봤는데 4번은 뭐예요? 이게 작년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왔던 건데 현금 결정에서 주식 결정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변경되는 날에 주식 결정,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로 측정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는 가득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공정 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니에요. 조건 변경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구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기준서 문구를 보면 이렇게 현금 결정에서 주식 결정으로 바뀌는 경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시면 조건 변경일에 부여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왜 틀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 가득 기간 종료일에 공정 가치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 제가 볼 때 뭐 객관식반에서도 이 계산 문제를 풀어보긴 했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맞추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이 맞습니다. 상이 9번까지 했고요. 10번 볼게요. 아 이것도 아니 경기도 안 좋은데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이렇게 또 기준서 사이드에 있는 문구를 냈어요. 그래서 옳은가 물어봤는데 새로운 물류체계나 구축이래. 기본적으로 계속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1번은 무조건 틀렸고 2번도 보시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을 매각했대. 자산 매각 이익은 자산 매각과 관련된 처분 이익은 절대로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계속 사업과 관련된 지출도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같은 맥락이죠. 4번 보시면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간접비용은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인식한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출만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4번도 틀렸다고요. 그래서 수급법을 하면 5번이 맞는 건 알고 우리 또 여기까지 안다고요. 예상 구조조정까지 발생할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 영업손실은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절대로 인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손실부담 관련 계약이 있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충당부채로 잡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손실부담계약 관련 손실,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 그래서 기준서 문구도 충당부채 보면 똑같은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하지만 또 생소하면 우리가 마음이 심쿵심쿵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마음씨 좋게 난이도 일단 상으로 했어요. 근데 속어법 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나와 있고요. 종업원 급여입니다. 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 근데 사실 읽어보면 다 배웠던 얘기예요. 재측정 퇴직급여가 아닌 데서 OCI가 나올 수 없어요? 자산인식 상환효과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당기손익 반영하죠. 당연히 우량회사채 1순위고 2순위가 국공채죠.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이익분배나 상여금 제도는 당기비용 처리해야지 이익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소거법을 하면 자,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맞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 단기 종업원 급여에 해당하는 누적 유급휴와 예상 원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누적 유급휴가만 실제 사용했을 때 인식하는 거고 유급휴가는 근로용역을 제공했을 때예요. 그래서 문구를 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비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 사용했을 때,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미래에 유급휴가와 관련된 확대하는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인식한다. 사실 좀 생소하죠. 생소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11번도 일단 처음 보는 말문제 문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답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골라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난이도 하라고 봤습니다. 11번은 1번 봤고요. 보시면 12번 상환우선주잖아요. 상환우선주. 여러분 봐봐. 이거는 사실 현재가치 센스가 좀 있고 상환우선주가 어떤지 알면 계산이 간단한 문제예요. 생각해봐요.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는지 자본으로 분류하는지 봐야 되는데 자본으로 분류하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하나도 없죠. 문제 보시면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으면 요거는 발행자가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면 자본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본으로 분류할 거기 때문에 계산에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발행하는 회사가 위무가 있을 때만 부채로 분류하죠. 괜찮을까요? 거기다 비누적적 우선주기 때문에 배당액은 부채의 현금 흐름에 들어가지 않고 배당 줄 때마다 이익 처분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럼 이거 보시면 이렇게 4년 후에 상환 4년 후에 상환하고 100주를 주당 1,200원에 상환하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2만원에 상환한다고요. 이자율이 몇 프로의 적절한 이자율은 5%라고 나와 있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거 현재가치 땡기면 얼마 나오냐면 이때 상환의 선유가 98724 나오고 회계처리 어떻게 돼? 현금 금융부채예요. 그리고 매기말 뭐 해주면 돼? 배당은 무시하고 매기말 뭐만 해주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 잡고 금융부채 상각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 요 시점에 상환우선주 금융부채는 얼마가 될까요? 12만원 나누기 1.05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114,285 아니에요? 그럼 요거 두 개 금액 차이가 뭡니까? 요거 두 개 금액 차이가 3년 동안의 상가액이고 이자 비용이야. 그럼 어차피 3년 동안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는 뭡니까? 요거 두 개의 차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5561이 3년 동안 나오게 될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이 몇 번? 3번. 괜찮을까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3번 보시면 하여튼 12번은 중으로가 뒀지만 사실 중은 아니죠. 이거 사실 하여하. 13번 보시면 이거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객관식 책에도 있죠. 제가 대단한 거예요. 맞췄으니까? 아니죠. 이거 3년 전인가 4년 전에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던 문구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환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써야 되고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장이자율을 쓰면 이걸 쭉 땡겨오면 발행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현금으로 보시면 3년 나와 있고 액면금액 얼마? 100만원. 액면이자 얼마? 2%니까 2만원씩 나올 거고요.
어머, 상환할증금 못 구해요. 안 돼요. 지금 보장 수익률이 4%니까 매년 2%씩 더 줘야 되죠? 그럼 100만 원에 2%에서 2만 원씩을 더 줘야 되는데 2만 원 곱하기 1.04의 제곱, 요때 받을 돈 요때 주니까 2만 원 곱하기 1.04 더하기 2만 원에서 상환할증금을 구하면 상환할증금이 6243이 나와요. 잘 봐요. 요 문제 어디에 발행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 또 본능적으로 액면 금액에서 뺐죠? 그러면 안 돼. 이 금액을 뭘로? 일반 사채 시장 이자율로 땡겨온 금액이 요 시점에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예요. 그게 945, 478 나와요. 요거 전환사채의 시장이자를 5%로 땡겨오잖아요? 그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972, 193 나오게 돼요. 요거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이게 전환권 대가예요. 4년 전에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와서 심화반 책, 그 연습서에는 모든 학원 책에 다 들어가 있고 객관식제에도 저도 이거 얘기는 했었죠.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만 원씩 빼면 바로 답이 틀리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차이가 전환권 대가니까 계산하면 전환권 대가는 2번 26715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사실 알면은 한데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상처럼 느껴진다고요. 저도 상으로 표기하긴 했지만 한번 풀어봤으면 한 문제죠. 그럴 거고요. 13번까지 봤고요. 14번 보시면 금융부채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기중 일부 상환했을 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어요. 사실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 수업을 듣더라도 이 문제 안 푸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중으로 났지만 사실은 봤던 문제는 사실 중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으로 났던 이유는 뭡니까? 중으로 놓은 이유는 이게 계산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분 내에 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사채 만기 3년이고요. 액면 금액 20만 원이고 액면이자 3%니까 액면이자 얼마씩 나와요? 6,000원씩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언제 발행했대요? 4월 1일날 발행했대요. 그리고 4월 1일날 시장이자율 4%래요. 그럼 나는 못 쓰면 돼요. 4월 1일날 이자율인 4% 써야겠지.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그 다음 연도 10월 1일날 상환한대요. 일부 50%를.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 X1년 4월 1일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뭐하러 계산합니까? 어차피 기말에 미지급 이자를 지우는 회계 처리하고 나면 기초에 발행한 걸 완전히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두 개를 구하셔야죠. 1번 뭐 X2년 초에 사채 장부금액. 두 번째로 뭐 구하셔야 돼요? X2년 초부터 10월 1일까지의 유효 이자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X2년 초에 장부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4%로 땡겨오면 되니까 계산 생각할게요. 회계 처리가 금액이 1962, 366 나와요. 그럼 X2년 초부터 10월 1일까지 유효 이자는 1962, 366 곱하기 4% 곱하기 10월 1일까지 12분의 9개월 해주면 되니까 이제 얼마 나와요? 58871 나와요. 그럼 우리 약식분계로 그냥 풀면 되니까 상환하면서 돈 얼마 받아요? 얼마 줘요? 100만 원 주고 여기 뭐 하면 돼? 1번 더하기 2번에다가 내가 50% 파니까 50%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한 거에 50%가 날아갈 거니까 그럼 대차를 맞추면 어디가 빵꾸 나냐면 여기가 빵꾸 나요. 얼마만큼? 10619만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채 상환 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구해줘야 돼? 이자 비용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 비용은 우리 좁네요. 화면에 좀 하고 싶은데. 자, 이자 비용 보면 X2년 그림 그려보세요. 그럼 기초장부 금액이 1962 366인데 너무 욕심이죠? 여기다 할게요. 자, X2년 이렇게 보면 10월 1일 있고요. 기초장부 금액이 1962 366 있으니까 이 중에 50%는 9개월만 이자를 발생시키고 이 중에 50%는 12개월 동안 이자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럼 이자율 몇 프로예요? 5%니까 계산 어떻게 돼? 이거에 5% 곱하면 1년 전체 이자인데 거기다 50% 곱하고 거기다 12분의 9개월 곱하면 50% 상환한 거에 대한 이자는 마이너스 29436 나오고요. 전체 이자 비용에서 50% 곱하고 거기다 서비분의 12 한 건 상환 안 한 부분에 대한 1년치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이자 비용 요거 두 개에다가 상환이익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답은 14번에 몇 번? 3번 58103 감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단수 차이가 좀 나요. 그래요. 14번까지 봤고요. 뭐 계산이 복잡하니까 중이지만 충분히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봤고요. 15번 이거 금융자산의 조건 변경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쉬운 게 아이고 만기가 3년이에요 여러분. 만기가 3년. 액면금액 얼마요? 100만원이요? 액면이자 5%라서 얼마씩 나와요? 5만원씩 나올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최초 취득 시점에 유효이자율이 5%래요. 여러분의 계산 편의를 돕고 싶었던 거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매년 장부 금액이 100만원일 거예요. 근데 X 1년 말에 안 되겠어. 그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했는데 만기를 언제까지 물어본대요? X 5년까지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물어주고 액면 금액은 100만원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 바뀌어요? 3%니까 이자 3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뀐대요. 당연히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은 뭘 따져봐야 돼? 재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장부 금액에다가 변경된 현금 흐름의 차이로 조건 변경 수시를 구하면 되는데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엔 기존 금융자산의 일부 감면으로 봐서 무슨 이자율 쓴다고 그랬어요? 변경 시점의 이자율이 아니라 당초의 이자율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경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보면 금융자산, 물론 A씨 금융자산이겠죠? A씨 금융자산 없어지면서 여기 조건 변경 손실 올 거고요. 요 현금 흐름을 5%로 쭉 당겨오면 그 금액이 929080 나와요. 근데 얘는 액면 발행이기 때문에 액면 취득이기 때문에 채권의 장부 금액은 항상 얼마? 100만원. 그럼 요거 두 개 차이하면 70920 70920 나올 겁니다. 조건 변경 손실 단기손익이 반영되겠죠. 그리고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수수료를 10만원 냈대요. 요것도 조건 변경 손실로 처리합니까? 그건 재고 요건을 충족했을 때고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금융자산의 가산해 줘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요. 그럼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요거밖에 없잖아. 요거밖에. 답이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왜 그러겠어요? 이게 X 1년 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X 1년 말에 요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나 뭐 해줬어야 돼? 액면이자 받은 것만큼 현금 5만원 잡고 여기 이자 수익으로 5만원 잡았어야 돼요. 이것도 X 1년도에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에요. 이 대여금 때문에. 그럼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얘랑 얘니까 두 개 더하면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20920 감소. 답 몇 번? 1번. 괜찮을까요?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거라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이거 생각 안 하고 막 이거만 검다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15번 봤고요. 뭐 난이도 중이라고 했지만 그랬습니다. 봤고 개인적으로 16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16번. 이게 FVPL 지분상품 계산 문제인데 제가 어저께 기분반 수업도 하면서 금융자산 가르쳤지만 최근에 지분상품을 진하게 낸 적이 없어요. 2018년도에 금융자산 기준서가 개정되고 나서 회계사 1차도 세무사 1차에도 지분상품을 낸 적이 없고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진하게 낸 적이 없어요. 사실 이거를 회계처리로 따라가서 풀면 1분 내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었으면 저는 풀지만 여러분이었으면 시험장에서 이걸 풀면 손해예요. 심지어 답도 1번이 아니야. 어려우면 1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사실 한번 보세요. 따라오실 분만 따라오시면 돼. 이 문제는 자산변동액, 총포괄손익 정의에 따라서 자산변동액으로 답을 풀면 그래도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자산변동액으로.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주제도 간만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천차만별로 걸릴 수 있어요. 일단 보시면 X1년 초의 BS를 봅시다. 그럼 X1년 초의 BS를 보면 나 현금 얼마 있었던 거예요?
지금 4,000원 주고 샀죠, 백조를? 그리고 수수료도 800원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써보면 돈이 한 주당 수수료 4,080원 나간 거 아닙니까? 아, 물론 FVPL이 4,080원이 되는 거 아니죠. FVPL은 취득 시점에 거래원가는 비용 처리하니까 무시하더라도 아무튼 돈이 4,080원 나왔고 거기에 100주만큼 돈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맨 초에 기초에 현금이 얼마 있었던 거예요? 기초에 현금이 40만 8천원 있었던 거예요. X 1년 말에 BS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X 1년 말에 BS 보면 됐고, 이제 뭐만 계산하시면 돼? FVPL이 100주 있는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얼마래요? 1,000원이래요. 기말의 공정가치 측정할 때는 거래원가 고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순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을 측정합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그럼 5,000원 있는데 몇 주 있는 거야, 그게? 100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말의 자산이 얼마 됐어요? 기말에 50만원 된 거예요. FVPL 50만원. 그쵸? 그럼 올해 자산 변동이 얼마 있었던 거예요? 자산 변동이 92,000원 있었겠죠? 주주와의 거래 없고 부채 변동 없고 총포괄손익, 아니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없으니까 이 자산 변동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에요. 자, X 2년말 봐요. X 2년말 잘 따라와야 돼. X 2년말 보시면 X 2년도에 일단 뭐 봤어요? 주식 배당은 돈 들어온 게 없으니까 무시고 현금 배당으로 돈 얼마 받았어요? 15,000원 받았지. 그럼 이거만큼 자산이 증가했겠네. 아무튼 올해 15,000원 들어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주당 공정가치 무시지 이거는. 그쵸? 주식 배당 어차피 회계 처리도 안 할 건데. 그럼 나 현금 받은 거 얼마 있다고요? 기말에? 아무튼 기말에 자산이 현금 15,000원 있어야 될 거예요. 요 거래 때문에. 그 다음 뭐 있어요? 아무튼 주식 배당 0.2주에서 20주 받았으니까 나 여기 되면 주식 몇 주 갖게 된 거예요? 100주에서 20주 늘었으니까 120주가 됐죠? 근데 그 중에 50%인 60주를 처분했대요. 그럼 60주 처분하면서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주당 6,000원 들어오고 한 주당 거래원가 120원 지급했대요. 그럼 한 주당 6,000원에서 120원 빼고 여기다가 60주 한 거만큼 현금이 들어왔겠지. 그쵸?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 60주 곱하기 6,000원에 한 주당 120원 뺀 거만큼 또 현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주식 몇 주 남았어요? 여기까지 하면 60주 남아있죠?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밑에 보면 X2년 10월일 날 10% 무상증자했대요. 무상증자하면 어차피 회계 처리는 안 할 거지만 60주에서 또 0.1주에서 10주 늘어나니까 66주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기말에 한 주당 공정가치 얼마래요? 7,000원이고 여전히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할 때는 거래원가 고려하지 않지. 그럼 기말에 FVPL 얼마 남아있어요? FVPL 이거 다 현금이고 FVPL은 66주 있고요. 기말에 한 주당 공정가치가 얼마 됐다고요? 7,000원 됐어요. 그럼 기말에 X2년 말에 자산 합계는 얼마 남아요? 82만 9,800원 남아요. 그럼 또 1년 사이에 자산이 얼마 변동했습니까? 1년 사이에 자산이 32만 9,800원 변동했겠지. 괜찮을까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X1년도에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라 X2년도에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42만 1,800원. 그 다음 몇 번? 2번. 저는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니까 훈련된 사람도 오늘 빨리 풀겠다고 빨리 답 1등으로 내겠다고 치킨수 2개나 했는데 훈련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자마자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면서 회계 처리 써가면서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3분 걸려도 답 못 내요,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16번은 풀 문제가 아니었다. 제가 볼 때는 합격하려면 1번부터 15번까지는 정말 웬만큼 다 맞아야 되고 16번 이후부터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만 득점해 주셨으면 합격하셨을 거예요. 보시면 17번 휘석주당이 나왔어요. 아 진짜.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조건부 발행 보통주가 나왔고요. 사실 신주 인수권도 있고 조건부 발행 보통주도 있기 때문에 휘석효과 순위 나눠서 따져봐야 되는데 어차피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없거든요. 얘랑 얘는. 어차피 얘랑 얘는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고려하면 돼요. 주식수를. 그럼 요것도 옆에다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휘석 EPS 구하려면 단기손익 있고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있어요. 요거 두 한 개 주당 이익이고 그 다음에 또 단기손익에 가산되는 거 찾고 잠재적 보통주
다 더해서 나눠주면 희석 EPS가 나오게 되죠.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잠재적 부통주 중에서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희석 효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당기순이 얼마예요? 보시면 147만 원이고, 자 가자. 1월 1일부터 보면 기초 얼마 있었어요? 만주 있었어요. 부통주가 요거 11개월 동안 갈 거고, 보시면 다른 건 괜찮은데 신주 인수권 600개가 9월 1일 날 행사가 됐어요. 9월 1일 날 신주 인수권 600개가 행사했으니까 이건 실제로 주식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2분의 4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잠재적 보통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저 잠재적 보통주 구해줘야 되고, 여기도 잠재적 보통주 구해줘야 되죠. 다행히 1월 1일부터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600개를 행사할 거예요. 근데 600개 행사하면요, 문제 보시면 행사 가격 얼마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4,000원이고요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주가로 우리 회사 주식 사서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 뭐 들어가요? 12분의 몇? 8 들어가겠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400주가 있는데요, 400주 행사하고요 4,000원 돈 낼 거예요. 돈 받을 거예요. 근데 실제 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주가로 우리 회사 주식 사서 갖고 있다고 볼 거예요. 12분의 12. 이렇게 하면 잠재적 보통주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계산하면 요것도 80주, 요것도 80주 나와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그럼 요거 80주, 요거 80주 나오고요. 얘는 만주 나오고, 얘는 얼마 나올까요? 600주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니까 얼마 나와요? 여기 200주 나오겠죠? 아유, 글씨도 참.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해주셔야 돼? 얘 해야 돼요, 얘. 잠재적 보통주, 조건부 보통주. 이런 조건부 발행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X1년도랑 X2년까지 다 달성을 해야 그때부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 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X1년, X2년 다 달성해야 되니까. 하지만 올해 한 해 요건이 달성됐다면 희석 EPS에 넣어줘요. 잠재적 보통주행 고려한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쉬운 게, 자 보세요. 여기 당기순이익 105만원을 추가하면 된다고 했는데 올해 당기순이익 얼마예요? 올해 당기순이익 147만원이죠? 105만원만 넘으면 3,000원당 한 주 준대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140주 나와요. 괜찮을까? 이게 끝이에요. 얘는 뭐 돈 받고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전환 가정법만 쓰면 되고, 둘 중에 한 년도가 요건을 달성하면 된 걸로 희석 EPS는 고려해 준다고요. 그럼 얘만큼 잠재적 보통주가 또 얼마 있는 거예요? 140주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만주 더하기 200주 더하기 80주 더하기 80주 더하기 140주 하니까 여기 다 더한 게 얼마 나와? 1,500주. 그럼 여기서 147만원 빼주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희석 EPS 140원. 그 다음 몇 번? 2번. 처음 보는 문제고 어려운 문제도 또 2번이야. 제가 어려우면 1번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답은 2번이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심화반에서도 다뤄보고 객관식반에서도 사실 다뤄보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이런 거 틀렸다고 지금 16번, 17번 틀렸다고 고통받을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16번이랑 17번은 안 풀고 넘어가는 게 위너예요. 진짜로. 봤고요. 18번 보겠습니다. 연결. 이 강의를 혹시나 보고 있는 2차생이 있다면 얘들아, 올해 2차에 고급회계 또 나올 것 같아. 고급회계 보고 가야 돼요. 고급회계 제가 올해 해커스 경영에 세무사 2차용으로 무료로 지금 찍고 있는데 8강짜리 있어요. 지금 아마 다 찍으면 8강 정도 될 거예요. 원래 내일 찍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거 시험 강통 찍어야 돼서 안 된대.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제가 8강 찍을 거거든요.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올해 느낌이 쎄하다. 보통 1차에서 연결 진하게 나오면 2차에서도 나와요. 연결 문제인데 제가 이거 단기 특강에서 연결 4시간에 걸쳐서 했었죠. 왁구만 좀 외워달라고. 왁구 외우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틀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결을 공부하셨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연결을 공부 안 하셨으면 당연히 틀려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요것도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건 제 왁구를 지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나 몇 프로 취득했어요? 문제 보시면 60% 취득했죠? 그럼 40%는 비지배 지분이고 얼마에 취득했어요? 12만원에 취득했는데 B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15만원이에요. 60% 하니까 지배회사가 9만원 먹고 B지배 지분이 6만원 먹겠죠? 그 다음에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4만원 있는데 이것도 내가 지배 지분이 먹는 게 24,000원 지분율만큼 나누니까 B지배 지분이 먹는 게 16,000원. 그럼 11만 4천원짜리를 12만원 주고 샀으니까 영업권 얼마 나와요? 6,000원.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X1년에 A회사와 B회사의 조정전 당기순익 봐야 돼요. 그럼 A회사와 B회사의 조정전 당기순익 보면 5만원, 2만원 있고요. 지금 평가차익 삼각해줘야겠지. 그럼 평가차익 보면 재고자산 있고 또 뭐 있나요? 기계 있죠? 문제 보시면 재고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만원인데 X1년도에 팔렸으니까 X1년도에 그 차이만큼 매출원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당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3만원인데 5년 동안 감가상각비의 차이로 삼각되니까 3만원 나누기 5년에서 매년 6천원씩 비용 처리가 더 돼야 돼요. 그 다음 뭐 있어요?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이 있는데 사실 이거 문제를 보면 비지배 지분의 장부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비지배 지분은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비지배 지분 영업권 높다고요. 그럼 지금 비지배 지분의 장부금액을 물어봤는데 이거 내부거래 보면 누가 팔았어요? A가 B한테 팔았으니까 하향 판매라고. 어차피 여기 반영될 거기 때문에 B회사랑 비지배 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B회사의 조정후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4,000원. 그럼 B회사의 조정후 당기순이익이 4,000원 있는데 이것도 나와 비지배 지분이 지분율 비율로 나눠 먹으니까 나 비지배 지분 얼마 먹어요? 1,600원 먹을 거라고요. 그럼 기말에 비지배 지분 장부금이 얼마예요?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답 얼마 나와? 77,600원. 답 몇 번? 2번. 그래서 알면은 금방 푸는 거고 모르면 아예 못 푸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오랜만에 연결 계산 문제가 진하게 나와서 보통 이렇게 1차에 나오면 2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2차 시험에 하나 찍는다. 연결. 간단하니까 반드시 보고 가야 돼요. 연결. 좋아요. 여기까지 18번 맞고요. 19번. 판매용 리스. 자, 여러분. 저랑 한번 문제 읽어봅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출제위원분 말 문제 낸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분 초짜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준서를 펴놓고 카피 페이스트로 문제를 탁탁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별로였어요. 일부러 안 나온 쪽만 보고 기준서에서 찾아서 낸 것 같아 좀 그랬는데 이 문제도 그래요. 드디어 우리 판매용 리스가 나왔지. 제가 판매용 리스 아니면 판매용 리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판매용 리스가 나왔고 판매 리스에서 직접 원가가 1,000원 있어요. 공정가치 13만원 나와 있고요. 잔존가치 재금보금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3년 말에 잔존가치 5만원이며 이 중에 보증 잔존가치는 2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무보증 잔존가치 얼마 있다는 거예요? 2만원이죠. 우리 기준서에서 판매용 리스 같은 경우에 무보증 잔존가치 2만원을 리스 채권에 가산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얘기가 없어. 얘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무보증 잔존가치를 리스 채권에 가산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여기 언급 있어요 없어요? 같이 봅시다. 한번 봅시다. 언급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문제 오류예요. 이 출제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리스 기간이 3년이고 50만원이고 보증 잔존가치가 3만원, 무보증 잔존가치가 2만원이고 당연히 무슨 이자를 써야 돼요? 시장 이자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장부금액이 100만원이래.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해보면 매출은 어떻게 끊어요? 보증 잔존가치까지만 땡겨와야겠지. 그럼 요 현금 흐름을 10%로 땡겨오면 시간 안 쓸게요. 얼마 나오냐면 1, 2, 6, 5, 9, 8, 9 나오고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 금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가 와? 리스 채권이 1, 2, 6, 5, 9, 8, 9 오겠죠? 그 다음 여기 뭐 와요? 재고자산이 100만원 오고요. 여기 매출원가 와야 되는데 매출원가 재고자산 100만원에서 못 빼주셔야 돼.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 가치만큼은 빼줘야 되는 건 다 알죠? 여기까지 기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무보증 잔존가치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무보증 잔존가치가
15026 나온다고요.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 가치가. 기준서에는요. 요 얘기만 나와 있지 이거나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 하지만 최근에 대세의 의견은 그냥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를 리스채권으로 하기 때문에 요 계산하면 리스채권이 얼마 나오냐면 15026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 가치만큼 리스채권을 가산한다고요. 그래야 리스채권이 리스료를 쭉 땡겨 리스 총투자를 쭉 땡겨온 금액이 리스채권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뭐 있어요? 현금 1,000원 나가고 그 다음 여기 뭐 있어요? 판매 개설,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준서에는 언급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설마해서 받는 답이 없어.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 뭐 물어봤어요?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경우에 기말에 리스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까지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이게 X1년 초니까. 그럼 X1년 말에 뭐 해줘야 돼? 리스 채권에 대해서 이자 수익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에다가 이자율 10% 때려서 이자가 12810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408117 나와요. 계산하면 408117 나온다고요. 그 답이 3번이 3번. 근데 사실 리스채권 요금액에 대해서는 이거 포함 안 시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에 이자율 때려도 사실 답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심심하니까. 126, 5, 989 곱하기 0.1 하면 아마 이자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126, 5, 99 나와요. 그럼 한번 해보자. 1265, 989 M 플러스 100만원에서 15026 빼고 M 마이너스 판관비 M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26, 599 M 플러스 MR 누르면 46617인데 없잖아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이걸 답으로 해야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문제 오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문제가 부족하신 분은 요거 이의제기를 한번 빡시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럼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땐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그래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8번까지 19번까지 그래서 했고요. 20번이요. 여러분 이게 계약 변경에서 범위 축소거든요. 이게 강사 말고 되게 유명한 교수님 책에 추가됐어요. 계약 변경에서 범위 축소가. 그래서 요거 2차 시험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이번에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와서 좀 놀랬고 아니 세무사 1차 시험에 나와서 좀 놀랬고 사실 기본 우리 이번에 객관식 강의에서 제가 그래서 프린터 갖고 와서 범위 축소 변경됐을 때 문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적용 잘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여기다 해볼게요. 기계장치를 팔고 5년 동안 뭐 제공하기로 했어요? 유지보수 용역도 제공하기로 했는데 다 합해서 현금 얼마 받아요? 다 합해서 현금은 180만원 받기로 했죠. 거래가격으로. 그럼 기계장치 판 거랑 유지보수 용역을 별도의 수행액으로 와서 유지보수 용역은 계약부채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배분하면 돼? 개별 판매 가격이 150만원 50만원 나와 있으니까 180만원 곱하기 200분의 150 매출 180만원 곱하기 200분의 50 하면 계약부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얼마 나와요? 135만원 나오고 여기 얼마 나와요? 45만원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보면 매년 동일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X1년 말에 뭐 해주시면 돼? 그냥 이거 5년 안분해서 수익 인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계약부채로 9만원 잡고 여기 유지보수 수익으로 9만원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X1년도의 수익은 얘랑 더하면 되니까 144만원 될 겁니다. 근데 요 문제 보시면 그 다음 이슈가 뭐냐면 여기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원래는 앞으로 5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5년 동안 그래서 9만원씩 9만원 맞죠? 9만원씩 이렇게 수익 인식하기로 했다고요. 근데 X2년 초에 뭐래요? 청소 용역의 범위를 바꿔서 4년 동안 20만원 받고 청소하래. 그리고 4년 동안 용역은 동일하게 제공된대요. 그럼 20만원 나누기 4년 하면 매년 얼마 받으라는 거예요? 20만원 나누기 4년 하면 매년 5만원만 받으라는 거죠? 매년 5만원만? 이게 뭐예요? 계약의 변경인데 범위 축소라고요. 그럼 우리 배운 대로 기준서 문구를 보면 1단계 뭐가 있어요?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 봐야 돼. 별도의 계약이 되려면 범위 확장돼야 되는데
오히려 보시면 빈도와 범위가 축소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범위 확장이 아니니까 별도의 계약은 아니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재환할 영역이 구별되는지 안 구별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재환할 영역이 구별되죠. 빈도와 범위가 축소됐다니까. 그럼 뭘로 봐야 돼?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X1년까지 9만원 받고 청소한 거지만 X2년부터는 5만원 받고 청소하는 걸로 계약이 그냥 바뀐 거라고요. 그럼 X2년도에 청소하고 수익으로 이식할 금액은 얼마예요? 5만원. 다음 몇 번? 그래서 1번. 어려우면 1번. 역시나. 그쵸? 여기까지 해서 19번까지 19번이래. 20번까지 풀어봤고요. 당연히 상이죠. 당연히 상이에요. 받고 이제 21번부터 말 문제가 쭉 나오는데 21번 답은 5번이죠. 이건 너무 명확해서 여러분 IFRS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한테 중요하지 않대. 그럼 공시 안 해도 돼요. 5번, 21번 5번 틀렸고요. 22번 보시면 사업결합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세무사 하는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부분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뭐 못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계사 하시는 분이라면 하지만 세무사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내용 얘기 안 하니까 상일 건데 답은 4번이에요. 기본적으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이나 늦은 날 지배력을 획득할 수도 있어요. 4번. 나머지는 다 맞고요. 안 배우신 분은 못 풀 겁니다. 인정. 받고 23번 보시면 23번 4번이 틀렸거든요. 이것도 기준서 문구가 딱 있는데 기준서 문구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는 발생 가능한 유입이나 유출의 크기, 발생 가능한 시기 및 발생 가능성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 근데 우리 문구 보시면 시험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사실 이것도 이런 말 그렇지만 좀 구석탱이에 있는 문구들을 많이 갖고 와서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합니다. 24번 이거 제가 아까 여기까지 풀고 다 풀었다. 빨리 다 올려야지 이런 생각에 이것도 안 보고 저도 사람이니까 이것도 안 보고 학생들이랑 똑같죠. 이것도 안 보고 그냥 봤다고요. 딱 보니까 눈에 5번이 보이더라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으로 불과하잖아요. 근데 투자활동을 불러서 틀렸네 하고 5번을 답으로 해서 그냥 올린 거 있죠. 지금은 해커스에도 그 다음에 제 카페에도 정답이 수정돼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옳은 거 물어봤는데 1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틀렸어요. 그래서 1번도 기준서 문구를 보면 현금 흐름표에 역사적 현금 흐름 정보는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과거에 추정된 미래 현금 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 현금 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연히 우리 시험도 1번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뭐 틀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 재무회계 감평 마쳤고요. 네, 여기까지 아직 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4시쯤 됐거든요. 아직 답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뭐 맞을 거예요.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우리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요걸 풀었는데 재무회계만 놓고 본다면 재무회계에서 4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마음 떨어져서 속상한 걸 아는데 동차반 들으면 안 돼요. 동차반 들을 실력이 아니에요. 이런 말 그렇지만 기본반을 다시 듣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 요 정도 문제에서 40점이 안 나왔다. 그럼 죄송하지만 다시 시작하셔야 돼.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한 50점 넘었다. 아쉽게 떨어졌는데 50점 넘었다. 그럼 마음은 나는 그냥 이번에 붙었지만 유예를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2차생이라고 생각하고 동차만 듣고 동차생이랑 똑같이 달리세요. 그러면 내년에 올해 1차 시험 붙은 분보다 더 빨리 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1차 시험 붙은 분들 해냈다. 잠깐 쉬어야겠다. 그래야 돼. 2차 동차 끝날 때까지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오늘 하루만 고기 먹고 쉬고 내일 오후부터는 마음 풀어지지 말고 학원 나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2차까지 동차 시험까지 다 보고 나서 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1차 보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